시공 두 번째 강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각 공정별 적산 시공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2차 시에도 살펴보고 3차 시에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가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설 공사란 본 공사를 착수하기 앞서 시행하고 공사 과정 중에 지원되는 부수적인 영역의 공사로 본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혹시 어떤 쇼핑몰 같은 데 보면은 어느 가게가 이렇게 칸막이를 쳐놓고 이렇게 붙어져 있죠. 언제 언제 기간까지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붙여져 있죠. 그 칸막이가 바로 가설 공사 중에 하나예요. 가설 공사는 크게 간접 가설 공사, 즉 공통 가설 공사와 직접 가설 공사로 구분이 돼요. 간접 가설 공사는 가설 사무소, 가설 창고, 가설 작업장, 가설 화장실, 전력비, 공사용소 설치비, 입간판, 안내간판 등 공사의 운영 관리상 필요로 하는 제시설물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가설 공사는 먹매김, 비계다리, 강간틀비계, 단간비계, 내부비계, 보망 설치 등 공사별 보양비 등의 공사 시에 직접 필요로 하는 가설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이 바로 먹매김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먹매김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직접 가설 공사입니다. 자, 먼저 먹매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먹매김이라고 하는 것은 실시 설계 도면에 명시된 치수에 준하여 현장 바닥에 1대1 스케일로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아래 보면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죠? 여기 바로 먹매김입니다. 여기 바로 먹매김을 사용할 때 두는 멱줄이죠. 어, 요게 원래는 우리가 일본 강점기 시대부터 썼거든요. 그리고 또 조선시대 때도 이 비슷하게 먹매김을 사용했더라고요. 그게 아직까지도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게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비계는 건물의 내부의 높은 천장 또는 벽면의 작업을 용이하기 위해 설치하는데 인테리어 공사에서는 주로 강간 틀비계, 단간 비계를 많이 사용하고 천장 공사에는 수평 비계를 활용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릴 테고 보양은 마감 공정이 완료된 부위에 파손, 훼손 또는 오손의 염려가 있는 부위에 보양을 하는 거예요. 어, 지금 한양여자대학교도 곳곳에서 그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마무리 작업인데 그 마무리 작업들을 하는 시대를 잠깐 보시면은 유리창에도 뭔가 이렇게 테이핑 붙여져 있고 문틀에도 뭐가 붙여져 있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보양이에요. 그래서 파손이나 훼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천장 다 하고 벽 다 했고 이제 바닥을 들어갔고 바닥도 다 끝났는데 가구 들어갈 때 뭐 이렇게 끌고 해서 바닥에 흠이 나거나 벽을 퉁 쳐서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바로 보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폐자재, 대운반, 소운반은 뭐냐면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철거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은 폐자재가 나오겠죠. 그런데 실제로 공정을 할 때도 예를 들면은 뭐 시멘트를 바르거나 벽돌을 갖다가 깔 때도 벽돌을 갖다가 온장을 쓰기도 하지만 깨트려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폐자재들이 생겨요. 여기서 대운반은 트럭을 이용해서 자재를 배달하거나 폐자재를 반출하는 겁니다. 보통 한 트럭당 25톤 한 트럭당 얼마 얼마 해서 가격을 받아요. 그리고 소음반은 수평거리 20m 이내에 자재 이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주로 뭐 지게차, 뭐 사람이 주로 많이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비계 잠깐 보여드렸다고 했죠? 이게 강간 틀비계예요. 나중에 또 자세히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높은 천장에서 공사를 할 때 하죠. 이것보다는 실제로 수평 틀비계 높은 천장 할 때, 이건 너무 높은 거고요. 보통 2.5m, 2.3m도 사람이 손이 안 닿잖아요. 그래서 수평 틀비계를 갖다가 사용해서 사용하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직접 가설 공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간접 가설 공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인테리어 실물을 띄지 않는 이상은 가장 많이 봤던 것이 사실은 바로 가설 칸막입니다. 여기 이렇게 생긴 것들이 바로 다 가설 칸막이죠. 시공 현장에 시각적인 차단을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작업으로 백화점, 사무실 등과 같은 넓은 공간에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할 경우에 많이 적용돼요. 어, 그 안에 볼 수가 없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면 먼지가 이만저만 날리는 게 아니에요. 그 먼지를 갖다가 물론 빨아들이기 위해서 그 강제 그 먼지 배출기 같은 것도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설 칸막이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만약 공사를 하게 되면은 백화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실물을 띄게 됐었을 때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현장 사무실입니다. 실내 건축 공사 현장에서의 가설 현장 사무소는 대형 공사 또는 건축과 동시에 진행되는 공사일 경우에는 건물 외부의 별도 건물이나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현장 사무실을 개설한다. 그 다음에 건축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마감 공정만 남았을 경우에는 현장 사무실이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인테리어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외부에 별도 건물이나 컨테이너를 마련하는 경우는 건축 현장 사무실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비견한 예로 제가 지금 김포공항 살고 있는데 그 근처에 마곡지구가 있어요. 마곡지구에 오피스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현장 사무실이 개설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현장 사무실은 오피스 거의 한 층에 한 부분을 다 써요. 그러니까 거기서 샵 드로잉도 하고 도면 수정도 하고 그 시공하는 사람들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찌됐건 여기까지가 바로 간접 가설 공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철거 및 해제 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자면은 기존 건축물 내에서 새로이 실내 공사를 할 경우에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들이 완전히 철거되고 철거된 폐자재들이 정리되는 선행 작업이 된 후에 본공사를 시작합니다. 철거 공사는 기존의 시설물들, 즉 바닥재, 벽재, 천장재와 같은 것을 철거하는 작업과 구조체를 철거하는 해체 작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조체를 해체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적용이 됩니다. 아, 이제 인테리어를 하게 됐을 때 그 인테리어 비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좀 떨어지거나의 기준은 사실은 천장을 해체하거나 안 하거나의 기준이에요. 천장을 해체하는 순간 돈이 확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은 천장이 바로 위층의 아래 슬라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임시는 아니죠. 천장을 이렇게 미리 막아 놓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 가지 설비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천장을 뜯게 되는 순간부터 인테리어 공사비는 확 올라가요. 다시 천장을 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오피스나 이런 경우에는 회의실을 만드나 이렇게 구획 정리를 다시 하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원하는 오피스의 공간이 아니면 그것도 다 뜯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전에 썼던 P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카페 타일로 교체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뜯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철거 작업이에요.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에서 한 가지 되게 유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은 구조체를 철거하는 거예요. 구조체라는 것은 건물을 지탱해 주는 바닥 슬라브, 그 다음에 뭐 기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거하게 되면 잘못하면 건물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유의하고 실제로 이런 거를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은 원래 오피스가 1층, 2층인데 여길 갖다가 상점으로 오픈해서 다시 만들고 싶으면은 그 내부의 계단을 만들어야 해요. 내부의 계단을 다시 만들려면은
바닥 슬라브에 구멍을 내야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건축사가 바로 이것이 구조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갖다 판단을 해서 바로 이것을 뚫게 되는 거죠. 근데 인테리어에서는 그래도 웬만하면은 쓸데없이 계단을 만들거나 이런 식의 공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구조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자, 폐자재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폐자재는 재활용 가능한 자재와 그러지 못한 자재를 분류하여 수거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공사 현장인데 인테리어에서 재활용 가능한 자재와 그렇지 못한 자재를 분류해서 수거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가끔은 벽지를 다시 뜯어서 쓰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그걸 재활용하는 것보다 새로 재료를 사서 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싸게 먹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버려야 할 폐자재는 일반적으로 마대에 담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건축에서 막 철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인테리어 철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마대 자루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트럭에다가 담아서 폐자재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자재는 인력에 의해서 수거하여 상차하는 곳, 그러니까 차에 실는 곳까지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그만 그런 어떤 그 마차나 이런 것도 사용하기 마차라고 해야 하나? 그 운반 인력거 같은 거 사용하거나 이러긴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폐자재 소운반이고 이 트럭을 폐자재를 폐기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폐자재 대운반입니다. 자, 요거는 철거 적산 기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해서 미터 제곱당 이런 식의 인부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0.02, 0.02. 그러니까 이걸 갖다 온전하게 두 명을 만들려면은 한 100m, 50m 제곱 정도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석공도 그렇고 기어공도 이렇죠. 천장도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적산 철거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인테리어 공사의 꽃이죠. 경량 철골 공사입니다. 예전에는 벽을 세울 때 인테리어에서 벽을 구획을 할 때 거의 다 벽돌이나 블록을 사용했어요. 거의 한 1990년대 이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벽돌이나 그 다음에 블록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 시멘트 몰타를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걸 습식 공법이라고 해요. 물이 들어가요. 시멘트 몰타라에는.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마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마르는 시간에 공사를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찾다가 석고보드를 사용해서 아니면 그 합판을 사용해서 벽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목재를 이용해서 벽체틀이나 천장틀을 구성하였던 작업들을 지금은 철제 등의 자료를 사용해서 불연 확보와 건물의 자중을 줄이는 역할을 대신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경량 철골입니다. 경량 철골 공사는 벽체틀을 만드는 작업과 천장틀을 만드는 작업을 크게 나눠서 벽체틀의 기본 소재는 메탈 스터드라고 해요. 천장틀의 기본적인 그 소재는 LGT 라이트 게이지 스트럭처라고 해서 경량 천장틀이 기본이에요. 경량 벽체를 구성하는 메탈 스터드의 기본 구성은 메탈 스터드와 러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강형 채널들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스터드형 골조와 석고부들을 붙여서 구성된 벽체를 건식 벽체 드라이월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스터드라는 것을 갖다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몇 번씩 봤을 거예요. 어, 요거하고 비슷한 소재는 아닌데 앵글로 짠 그런 책장 같은 거 본 적이 있죠. 그 앵글과 비슷한 거예요. 그 안에 나사나 이런 걸 조일 수 있게 이런 구멍도 뚫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앵글 책장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좀 너비가 크고 벽체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좀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스터드입니다. 스터드의 종류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스크류 스터드라는 거예요. 스크류 스터드는 우리 인테리어 공사에서 바로 기본적으로 많이 써요. 내연 강판을 기본적인 소재로 하면서 건물 내부의 칸막이벽, 내화 피복 기둥 및 보등의 비내력 건식벽. 비내력 건식벽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건식벽을 부셔도 건물이 아무런 구조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비내력 건식벽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로 사용되고 일반적으로는 65mm 메탈 스터드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65mm 메탈 스터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9mm, 9mm 섞어보도 두 장을 쳤을 때 18mm잖아요. 그걸 두 개를 하면은 36mm죠. 65mm 플러스 36mm면은 101mm, 약 100mm가 나와요. 우리가 도면에서 그리는 보통 100mm, 10cm 벽의 두께가 바로 이 메탈 스터드로 기본적으로 구성돼서 나오는 벽의 두께입니다. 가장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어, 이 안에 인슐레이션을 넣어가지고 소음 차단 효과도 얻어요. 만약 이게 없으면은 안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깥쪽에 다 들리거나 바깥쪽에 소음이 안쪽으로 다 들어오죠. 그래서 인슐레이션을 넣어서 소음 차단 효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문제가 뭐냐면은 호텔이나 모텔에 벽을 갖다가 스터드로 하게 됐었을 때 문제가 발생돼요. 인슐레이션을 아무리 집어넣는다고 해도 옆에 소리가 조금씩은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호텔이나 모텔 같은 경우에는 그 벽 사이를 갖다가 블록이나 아니면 벽돌로 해서 그 안에 소음을 잡는 것으로 많이 하죠. 지금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또 기술이 발달되잖아요. 석고보드 자체가 방음 효과를 갖고 있는 시멘트 석고보드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이 시멘트 석고보드는 굉장히 시공성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석고보드랑 인슐레이션을 넣어서 호텔 같은 경우에도 한 150mm 내외로 벽체를 줄여가지고 호텔 객실 사이사이에 차음을 하는 경우도 요새는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 스터디가 있고 CH 스터드가 있고 그 다음에 SQ 스터드가 있고 요거는 기본적인 스터드의 내용입니다. 요것은 나중에 경량철골공사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때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스틸 러너입니다. 요거는 스크류 스터드, I 스터드, CH 스터드, SQ 스터드는 스터드의 종류인데 스틸 러너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러니까 이거 I 스터드나 CH 스터드나 SQ 스터드, 스크류 스터드 등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천장과 바닥면에 스터드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스틸 러너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이렇게 깔아 놓는 거라는 거죠. 자, 경량철거공사 사례 사진을 보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이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터드 디테일입니다. 예. 한쪽에는 월 커버링, 그러니까 벽지를 붙이고 한쪽에는 바로 마블을 붙였죠. 이게 원래는 스터드에 그렇게 대리석을 못 붙여요. 못 붙이는데 이게 가능했던 경우는 이 시멘트 석고보드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시멘트 석고보드는 굉장히 강해서 마블을 붙여도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일반 석고보드 같은 경우는 마블 붙이면 떨어지죠. 자, 이게 바로 스크류 스터드입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죠. 그 다음에 바닥, 천장을 갖다가 버티어주는 것이 바로 스틸 러너입니다. 자, 그 스터드 섞어보드 사이사이에 바로 이렇게 인슐레이션을 넣어서 바로 소음을 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소음은 잡아줍니다. 하지만은 그냥 벽돌이나 조적돌을 쓰는 것만큼 소음을 잡아주진 않는다는 거죠. 자, 조적공사입니다. 조적공사라는 것은 벽돌, 블록, 석재 등을 쌓아 올리는 작업이에요.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미장 공사는 벽돌이나 블록을 쌓은 후에 시멘트 몰타를 그 위에 도포하는, 그러니까 벽에 이렇게 발라주는 것이 바로 미장 공사입니다. 어, 실내 건축에서 대부분의 공정은 이제 건식 공법, 아까 전에 말한 경량 철거 공사, 스터드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조정 및 미장 공사가 적용될 일이 없는데, 아주 특별한 공간 중에 하나가 사실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벽체를 갖다가 아직도 벽돌로 쌓아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벽돌 안에 뭘 집어넣냐면은 우리가 화장실에 수전 같은데 파이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가 스터드보다는 그 벽돌이나 블록이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런 인테리어에서 아직도 조적, 그러니까 화장실에는 무조건 벽돌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그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화장실, 식당의 주방, 수영장, 사우나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아직도 블록이랑 벽돌을 많이 사용합니다. 조적 벽체는 종류별로 내력벽, 비내력벽, 중공벽이 있는데, 내력벽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벽을 헐게 되면은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세기 넘어서 21세기에는 벽돌로 내력벽을 하는 집들은 거의 없어요. 다들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하죠. 그래서 대부분 벽돌 공사도 비내력벽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중공벽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안에 공간을 두어서 방음이나 아니면은 그 단열에 좀 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중공벽이에요. 자, 요것도 사실은 현대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시멘트 벽돌 표준형 규격은 190mm, 90mm, 57mm입니다. 두께별 벽돌 쌓기는 0.5B가 90mm, 1.0B가 190mm, 1.5B가 290mm, 2.0B가 390mm입니다. 요거는 벽돌을 쌓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0.5B가 우리가 건축이 된 인테리어든 간에 100mm, 그러니까 10cm로 봐요. 그러니까 요 두께에 바로 미장, 시멘트 몰타를 거기에 포장을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B도 190mm예요. 그 다음에 1.5B도 290mm고 2.0B가 390mm죠. 조적의 적상 기준은 시멘트 벽돌, 붉은 벽돌, 내화 벽돌 등이 따라서 두께별과 계급부 면적을 제외한 쌓기 면적을 사출한 후 단위 면적당 매수를 곱하여 쌓기 매수를 사출을 해요. 소유량은 규격별 쌓기 매수를 모두 합산하여 시멘트 벽돌은 5%, 붉은 벽돌과 내화 벽돌은 3%의 할증률을 가산하여 도출합니다. 이 5%의 3%는 나중에 조덕의 공사에서도 분명히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창호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명기가 없으면 창호 규격과 폭의 높이에서 알루미늄 창호 30mm, 목재 창호 20mm를 가산하여 계급 면적을 산출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나중에 조적 공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것이 조적 공사하는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벽돌을 쌓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공사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요거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줄을 대서 줄을 대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높이를 보면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량 철골로 만드는 것보다 이것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군다나 이거 쌓고 말려야 하잖아요. 거기다 미장까지 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자, 방수공사입니다. 아까 전에 물을 많이 쓰는 공간에서 벽돌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거기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방수 공간입니다. 방수 공사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물이나 습기가 건축물의 구조부로 침투하거나 다른 실로 번져 나가서 건물을 상하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공사고, 실내 건축 공사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수 공사 공법으로는 액체 방수와 우레탄 방수가 있습니다. 액체 방수를 제일 많이 써요. 우레탄 방수는 사실은 천장 같은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옥탑층 같은데 많이 사용하고,
지하 주차장 같은 데 많이 사용해요. 방수 공사는 한 번 시공한 다음에 보수가 힘들기 때문에 처음 작업을 할 때 잘해야 해요. 만약 그때 방수가 한 번 깨지면은 그거는 계속 방수가 깨져서 물이 셀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어, 방수 공사에선 크게 액체 방수, 도막 방수 등이 있어요. 요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액체 방수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시멘트 방수제를 도포하거나 침투시켜서 방- 바로 그 모르타를 갖다가 덧발라서 모체를 갖다가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액체 방수가 굉장히 우수한 방수입니다. 화장실에서 많이 사용된 것이 사실 액체 방수예요. 그 다음에 도막 방수는 이게 실제로 정확히 말하자면은 일종의 약간 비닐 같은 거예요. 정말로 비닐 같은 거 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액체 방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물이 잘 안 셀 수 있는데 아주 조밀한 부분, 예를 들면은 칼 같은 거를 딱 찔렀을 땐 거기가 방수층이 파괴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액체 방수와 동학 방수 같이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적상 기준은 모두 정미 면적으로 산출해요. 이것은 나중에 또 여러분들하고 더 자세히 방수 공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방수 공사의 모습이에요. 이 액체 방수 몰타라는 모습들, 양생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보호 몰타를 탈설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수업 시간이든 온라인 강의든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목공사입니다. 실제로 현대 인테리어에서 목공사의 비중이 사실은 옛날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말한 것처럼 옛날에는 그 석고보드를 칠 때도 나무로 틀을 짜도 했거든요. 근데 나무로 틀을 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사실은 튼튼하기에는 경량 철골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는 거의 목공사는 어, 수장이니까 뭐냐면은 뭐 벽이나 이런 데 갖다가 좀 더 다르게 보이거나 이럴 때 마감 공사, 그 다음에 현장 가구 공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여지고 있는 것도 실정이에요. 현재 모습이에요. 그래서 목구조 공사 그래도 안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벽체 조성 공사, 목공사, 천장 목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좀 배울 거예요. 근데 가장 현대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무늬목 공사죠. 뭐 월넛이라든지 마호가니라든지 오크라든지 이런 것들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건 나무다, 나무 무늬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MDF 합판에다가 무늬목을 붙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늬목은 일종의 도배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무늬목 같은 경우 현장에서 작업하기 좀 까다롭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핸드폰 그 액정 보호필름 붙이는 거 생각해봐요. 거기에 먼지 같은 거 들어가면 잘 안 빠지죠? 무늬목도 똑같아요. 현장에서 무늬목을 붙이게 되면 현장에 있는 먼지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깔끔하게 면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통 공장에서 많이 하죠. 무늬목은 종류에 따라서 활중률이 달라요. 어떤 거는 활중률이 50%가 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다른 수업 시간, 목공사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적장 기준, 이것도 역시 전미 수량을 산출하지만은, 사용 부위에 따라서 자재 할증을 감안해서 자재 수량을 구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목공사까지의 시공 적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3차 시로 넘어갈 거예요. 2차 시까지 잘 들었어요? 그럼 3차 시 부탁드리겠습니다.